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종효 애널리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126만 원까지 밀려버렸네요.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부터 좀 보죠. 예. 먼저 좀 비유를 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잘 아는 후배 기자의 그 SNS에 제가 조금 전에 답글을 달았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하루에 1,000억씩 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뭐 대단한 회사다.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만큼 이익을 내는 회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어떤 학급의 1위입니다. 1등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2명의 아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력 자체나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계속 1등을 할 수 있느냐. 다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3명 중에서 누가 1등을 할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답글을 다신 그 다른 분의 의견은 뭐냐면 삼성전자 혼자 누렸던 장학금을 이제는 3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 격화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분기 실적이 왜 예상보다 부진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갤럭시 S4 판매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는 조금 못 미치는 양상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분기 마케팅 비용을 좀 과하게 쓰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예, 돈 좀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갤럭시 S4 판매 부진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부품 얘기 나오는데 부품 얘기는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쟁작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안 팔릴 걸 알고 갤럭시 S4 미니라든지 갤럭시 S4 줌 같은 그런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하이엔드 쪽에서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 모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조금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S4가 안 팔렸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고 통신주에서만 얘기 들리는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또 하나가 경쟁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장학금 받을 두 학생이 더 생겼다는 얘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부진한 실적에 대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것은요.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일단 영업이익은 이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세분화는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모바일 쪽,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인데 그쪽은 뭐 생각대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부진한 건가요? 반도체와 IM, 즉 통신 부분에서 좀 부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진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반기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어디가 좋았던 나빴던 이제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걸 부문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업체에서 집계하고 있는 반도체 PC D램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하향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 앞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강세를 누가 이끌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국의 레노버와 같은 업체들, 그리고 HP나 델과 같은 중국으로 제조법인을 옮긴 이 컴퓨터 업체들이 D램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재고를 엄청나게 당겼거든요. 재고를 당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컴퓨터 수요가 올라갈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당겼고요. 또 두 번째는 윈도우 8이 나오면서 윈도우 8 8.1 버전이 나오면서 향후 D램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니까 물량을 먼저 당겨놨거든요. 근데 갤럭시 그 윈도우 8의 실제 판매나 울트라북의 판매는 예상보다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긴 부분을 지금은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PC D램 가격은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가격이 소폭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서의 PC D램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PC용 D램이 빠지면 어떠냐, 모바일 D램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바일 D램 보시면 모바일 D램도 가격 자체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만 가격이 올라가는 강도를 보시면 지금
디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시 그림을 좀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을 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표시가 안 될 텐데 최근에 움직인 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정체되고 하반기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DDR2 디램, 모바일 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빨리 올라왔다가 계속 횡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이익이 나겠지만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바일 디램은 좋은데 이익 모멘텀을 추가 플러스 알파를 하기에는 삼성 제품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지금 AP 시장, 삼성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고 또 주력 매출 시장도 아닙니다만 향후 이제 성장성을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에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메모리 쪽인데 지금 인텔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22나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텔의 22나노 정도의 움직임을 보시면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의 지금 쿼드런트 수치를 봤더니 인텔의 지금 칩을 가지고 만든 쿼드런트 제품을 봤더니 그 제품의 수준이 삼성의 지금 가장 최신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 S4 LTE 어드밴스드 제품보다 무려 10,000점이 더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쿼드런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하드웨어의 능력을 이 수치화한 것인데요. 이 수치화한 점수가 무려 10,000점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AP 시장, 모바일 AP 시장은 그동안 ARM, 삼성전자, 퀄컴이 모두 독점해 나가는 양상이었는데 네.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는 인텔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3분기 AP 쪽 이익이 애플 향 납품이 많아지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애플은 신제품을 퀄컴이나 인텔 쪽으로 많이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그동안 기대했던 이 시스템 LSI 쪽에서의 움직임은 삼성전자 제품의 엑시노스를 단 것만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체되거나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 경쟁작의 등장인데 네. 그동안 이제 삼성의 갤럭시 S3, 뭐 괴물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이 너무 높아서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소니 제품이거든요. 소니 엑스페리아인데 지금 이 아직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 상용화된 제품은 아니고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호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특히 카메라 쪽에서 20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을 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니 사이버샷에 쓰이는 디지털 카메라에 쓰이는 그 칩을 그대로 달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는 어떤 영상들을 돌릴 수 있냐면 우리가 UHD 그 이제 영상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 전 그림인데요. UHD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UHD의 움직임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가시화되겠지만 이 폰에서는 지금 UHD 영상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HD라고 표현되는 게 1920에 1080 정도의 크기인데 이거보다 4배나 큰 그림을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괴물폰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괴물폰이라고 부를 만한 폰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하드웨어 스펙의 상향 평준화는 이제는 일상적이 돼버렸다라는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니가 6.2인치짜리 폰을 또 내놨거든요. 6.4인치였던가요? 6.4인치짜리 폰을 내놨는데 갤럭시 S3를 먼저 견제하기 위해서 2달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갤럭시 S3가 스펙은 좀 더 좋겠지만 갤럭시 S 노트 3의 김을 빼버리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모토 X입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흡수합병한 이후에 가장 처음 내놓는 제품인데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뭐 하드웨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겠지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대부분 런칭하는 가격이 $799, $699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제품은 가장 비싼 게 $499 수준이 될 것으로 현재 외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구글이 넥서스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싸게 제품을 내놨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스펙은 똑같고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폰이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500 이하에 나와버리면 삼성전자도 그 가격대까지 낮추지 않으면 이제는 경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실제로 이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마저도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오늘 만약에 3, 4분기가 정말 괜찮다면 오늘 반등했어야죠. 왜냐하면 2분기의 실적 부진은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이미 반영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쟁작들의 등장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우려를 뚫기 전까지는 상단이 좀 막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그러면 이렇게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의견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 계속 매수 190만 원, 200만 원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이 만약에 지금 판다고 이제 의견을 바꾼다면 저는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150만 원대 못한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가 선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낙폭은 보이더라도 10% 이내일 가능성이 있는데 RA로 마이너스 10%의 그 변동을 지금 못 참고 만약에 팔아버린다면 삼성전자는 좀 기간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제 하락이 멈춰지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다만 지금 당장 저가 매수의 말씀을 얼마 전까지 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국인 매물을 말씀드릴 때 언제는 누구도 모른다. 왜 팔고 있는지를 주목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뭐 이제 외국인 매물이 금방 멈춰질 거야 뭐 이딴 얘기 나오고 외국인 매물 한 7조 원 정도기 때문에 거의 다 됐어.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고 외국인들이 정말 멈춰야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 매도도 멈추지 않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시각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매수 시각도 이제는 조금 자제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추격 매도는 하지 말기를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전략 그리고 이미 손실을 보신 분들도 이제 와서 패닉을 보이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리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의 하락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전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1833선 아무래도 삼성전자 때문에 마이너스권을 좀 돌아선 것 같긴 한데 오늘 뭐 조선주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니까요. 예, 다른 게 그래도 다른 게 맞춰서 그나마 이렇게 지수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다음에 봐야 될 변수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국내 내부 변수도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도 있으니까 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정부를 잘 알고 가는 것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업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이 법안들이 재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모두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큰 줄기를 보면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법안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하는 상법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노동법과 이 신규 순환출자는 통과가 안 됐지만 지금 이 공정거래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주기와 관련돼서는 이제부터는 강력한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를 기준을 잡아야 될지 서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법을 정해놓은 국회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과연 공정거래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불확실성 가지고 있고요. 재계 쪽에서는 어차피 세 가지 다 모두 통과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해놓은 임시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될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의 법안의 진행 사항 말씀하셨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로 대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쭉 한번 살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밸류체인 중에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는 상관이 없는데 이 완제품을 유통하거나 완제품에 부품을 대거나 네. 또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정 라인에 무언가 생산 설비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전체 그룹에 어떤 시스템들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든다면 이제 삼성전자로 놓고 치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부품 벤더는 삼성전기입니다. 물론 수많은 부품 벤더들이 있지만 삼성전기 8개 사업부가 대부분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특화된 제품을 그동안 삼성전기를 통해서 많이 납품을 받았고 그리고 삼성전기와 관련돼 있는 또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 계열사 몰아주기로 본다면 그러면 삼성전기는 어디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 물량을 과연 중기에다 나눠줘야 된다는데 네. 중기가 과연 삼성전기만큼의 기술력과 생산 설비를 빠르게 갖춰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부품주들 중에서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저점 이탈됐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안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거기에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충격까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부품사들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해 본다면 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의 이익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LED 제외하고 사상 최고, 올해도 사상 최고, 그 내년에도 사상 최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것이 경제 전체 정의를 놓고 보자면 통과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그 다음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 중에서 유통을 맡은 기업들. 유통을 맡은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유통을 맡고 있는 것은 글로비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여러 해운사들이 있지만 현대 글로비스의 CKD 같은 반제품들 그리고 이 완성차를 싣고 해외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글로비스 물량의 40% 매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몽구 회장이 공언을 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몰아졌던 물량을 나눌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는 다른 쪽에서 이제 물량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현대차라고 하는 일종의 캡티브 마켓에서 물량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대차가 6배 정도의 PR에서 거래될 때
10배가 넘는 PR에서 거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상단이 20배 정도였고요. 하단이 13배 정도였는데 만약에 현대차 물량을 뺏기기 시작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어디서 물량을 가져올 거냐.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SKCNC 같은 기업입니다. SKCNC요. 예, 주로 이제 SI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의 전반적인 물량을 보시면 아직도 내부 물량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물량의 한계를 보이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 쪽의 물량을 많이 넓혀가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쪽의 물량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I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미리 빠졌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법안의 흐름에 따라서 장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규 출자 금지법 뭐 이런 것까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재계 압박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재계가 우리나라에 투자 않고 해외에 투자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손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뭐 중소기업, 뭐 벤처만 육성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재점검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영향도 꾸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실적 시즌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실적 시즌 우리나라나 미국 쪽이나 다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따른 변수, 전략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부터 선진국 쪽이에요. 이머징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진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물론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과 일본이라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 월별로 계속 이익 추정치를 조정하거든요. 근데 이 조정치가 보면 선진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은 방향이 어쨌든 좋아지는 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특정 섹터, 일본의 특정 sek터들은 아주 크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런 쪽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 선진국 쪽에는 유틸리티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경기 소비재 쪽 굉장히 좋고 IT 쪽. 신고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시장 약세 속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GM도 쉽게 밀리지 않고 있는 형국이어서 미국도 지금 좋은 산업과 좋지 않은 산업의 명합이 아주 뚜렷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소재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알코아가 52주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정책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개선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의 PR 수준을 봤을 때도 유럽 쪽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변동성이 최근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요. 일본이 최근에 급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평균 PR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그렇게 올랐는데 아직도 오를 만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바꿀게요. 선진국은 일단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럼 이머징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정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건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 6월 달부터 올해 초반까지는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지나기 시작하면서는 반전되고 있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을 점점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깎아내리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11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깎아서 10조 2천억까지 만들어놨는데 오늘 9조 5천억이 나오니까 결국에 시장은 충격을 어느 정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섹터별로 살펴보게 되면 소재, 에너지 이쪽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흥국이 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밑으로 갔어요. 네,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IT가 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통신 쪽.
유틸리티 쪽에서도 일부 개선이 나타나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은 섹터별로 거의 가릴 것 없이 빠지고 있다. 다만 내리고 있는 폭이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내렸던 소재 종목들이 제일 많이 내렸다가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유럽 시장의 반등에 연동되는 네. 철강주들 또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신흥국의 PR을 보시면 물론 PR을 믿을 수는 없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 오늘 시티그룹 쪽에서는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 엄청나게 싸다, 사라 그러고 있지만 오늘 참고로 보면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율배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티그룹의 얘기, 누구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조금 더 지금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신흥국 시장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이익 하향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했던 기업 이익이 과연 나타날지 여부가 지금 구간에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저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참 알고 싶어요. 일단 네. 시티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를 어제 해줬습니다만 네. 실제로 시티에서 추정하고 있는 매크로 인덱스를 보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리스크, 일종의 거시지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덩달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면서 같이 덩달아 좋아졌던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채권 시장 쪽에서는 그래서 정크본드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 거고 채권 시장에 빠져나가는 자금의 대부분은 하이힐드 펀드나 정크본드에 투자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견조한 것들은 괜찮은데 견조한 것들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뭐 포르투갈 뭐 8% 넘기도 하고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리스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측정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매크로 리스크 중에서 미국제 10년물, 올해 미국 성장률만큼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달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확산형입니다. 확산형이라고 하는 게 고점과 저점을 계속 넓히면서 크게 움직이다가 방향을 잡으면 한쪽 방향으로 그렇죠.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달러가 아주 큰 폭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달러가 전고점 수준에서도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제 ECB와 BOE는 추가적으로 자금 더 푼다고 하니까 유로는 1.29까지 파운드와는 더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달러 쪽에 상대적으로 쏠려 있는 강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거다. 또 유로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또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통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달러와 엔화밖에 선택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통화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최근에 뭐 이집트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100 돌파했죠. 자, 유가 $100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 유가로요? 원유 쪽으로? 네, 원유 쪽으로 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좀 투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시세가 짧게 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유가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만약에 유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 상승에 연동을 받는 종목군들이 유가가 추세적으로 오면 괜찮은데 이 유가가 추세적으로 오른지도 좀 미지수고 그리고 이 유가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율인데 환율까지 지금 같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시지표가 이렇게 예상과 틀려버리면 이미 10개월 포워딩 EPS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리스크를 좀 흡수하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실적 발표 기간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사실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정유, 화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온 얘기가 빠질 만큼 빠져서 악재 다 됐고 이제 실적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런 얘기가 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업종물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일단 MSCI 한국 이익 조정 비율을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낮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도 만약에 그 아래로 나온다면 이제는 시장이 더 패닉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너무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종목군들 실적 기대감이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제발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아까도 이제 이머징 전체에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나마 이제 통신주가 좀 강한 양상이어서 통신주들 중에서 U+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SK텔레콤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소재 쪽, 뭐 그다음에 산업재 쪽 이런 쪽들인데 워낙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엔 GS건설과 같은 충격을 다시 주지 않는다면 네. 뭐 반등을 먼저 시도할 종목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도 오르겠지만 오히려 화학주나 철강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반등 강도는 더 크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반등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는 전략 자체가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지금 그나마 실적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통신주들 정도가 좀 버티고 있는 국면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낙폭이 커지니까 뭐 자바전자라든지 나머지 종목군들까지 전부 다 막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이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가 나온다면 단기 반등폭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추격 매도를 하기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후회하고 매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냉정하게 머리를 더 차갑게 식혀서 반등하는 구간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재, 산업재, 그리고 IT 부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등시 매도 의견을 가져가고 있고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것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장비 쪽에서 꾸준한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OLED 장비 쪽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시스코의 강세에서 보여지듯이 통신 장비 쪽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이 정도가 좀 관심 대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낙폭과대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5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업종별의 투자 전략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종별 전략도 자세하게 알아봤네요.